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녹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매일같이 올리더니 '이제는 배가 좀 불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배가 불렀다기보다는 나왔고 아무튼 이래저래 좀 바빴습니다. 재판 나가고 서면 쓰고 경찰서 조사 입회하고 등등등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녹음할 시간도 시간인데 뭔가 재밌는 소재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이런 게 잘 안 떠올라서 입이 간지러울 때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말하는 저조차도 재미가 없이 그냥 매일 녹음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녹음을 해서 올리면 그거는 인터넷 공간에 뭔가 쓰레기를 띄어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 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했던 얘기가 다 재밌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그냥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젠 앞으로는 좀 뜨문뜨문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100 개가 넘어가고 나니까 좀 마음이 풀어진 게 없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이걸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여유가 좀 없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 듣고 제 억양을 듣고 찾아주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야 너 뭐 조회수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이걸 보고 찾아온다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팟캐스트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랑 결이 맞는 제 생각이나 저희 견해에 동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좁고 깊게 만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조회수는 저한테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게 반응이 없으면 전혀 일말의 무언가도 없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트위터, 구 트위터, 현 X, 스레드, 인스타, 페북 등에서 일반인들의 영상 혹은 사진을 구매하셨다가 협박을 당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답이 없어요.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해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불안하니까 계속 상담을 받으시는데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이쪽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저쪽 방향에서 설명드리고 또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기다려 보셔라. 안심하셔라." 이런 말들이거든요. 이제 제가 변호사 일을 하는 건지 법률 상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심리 상담을 하는 건지 모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간혹 의뢰인분들이 저한테 심리 상담사 하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경찰 조사 같은 거 받기 전에 이제 앞에서 만나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재판 전에 조정 전에 만나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다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인제 그럴 때 조금 마음이 놓이시나 봐요. 저의 푸근한 인상 덕분인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모든 분들을 그렇게 다 안심시켜 드리지는 못하고 저랑 좀 통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사건을 맡길 정도로 저의 생각과 그런 제 얘기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충분히 드리고 안심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와 생각이 너무 다른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해서 안심을 시켜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원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못 들으시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 반대 방향의 얘기만 하면 막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굳이 저한테 시간 들여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상담 받으실 필요가 없죠. 법률 상담의 목적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맞는지 확인하고 안심을 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그거를 제공해 드릴 수 없다고 느낄 때는 저는 이제 상담을 종료하고 많이 진행이 안 됐으면 그냥 환불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 상담도 변호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방식이든 생각이든 이게 변호사마다 경험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분만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안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종류별로 산전수전 다 겪은 변호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 더 불안해지는 거고 그래요. 암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즘 일반인 영상 구매했다가 협박당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도 없진 않았는데 요즘에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상담 요청을 많이 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차단하는 게 답이에요, 솔직히. 그런 종류의 협박에 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자, 단순히 일반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사진을 구매했다고 해서 그게 처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협박을 당하는 이유는 '이 사람 미성년자였다. 알고 있느냐. 나는 얘 오빠 되는 사람인데 일 더 커지기 전에, 아버지가 아시기 전에 빨리 나한테 돈 얼마 주고 합의를 해라. 안 그러면 이거 다 일 키워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죠. 근데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미성년자인 줄 알고서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구매를 했는데 사실은 미성년자였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뒤늦게 후회를 해 보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죠. 이게 제가 돈 몇백을 주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문제라면은 빨리 돈 주고 끝내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돈 몇백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면 그 몇백은 정말 아까운 돈이 아닐 겁니다. 특히나 이런 미성년자 성 관련한 문제인데 몇백으로 끝낼 수 있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근데 이제 당장 몇백의 돈이 좀 크게 다가오고 '아니 이런 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돈 줬는데 고소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머리가 복잡해지죠. 근데 보통 오빠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사기나 공갈, 협박일 경우가 많아요. 실제 그 미성년자 혹은 여자가 라인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줬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냥 남자가 1인 2역 하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설령 미성년자라고 가정을 하면 어차피 그 오빠라는 사람한테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리권이 없어요.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 그 오빠가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오빠랑 뭐 지지고 볶고해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 합의의 효력이 누구한테 어디까지 미치는지 이거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아빠가 아니고 오빠랑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는 사실 하나만 하고 그런 종류의 연락이 오면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차단한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로 확 놓여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오빠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차단하면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0%가 아닌 것이, 그 오빠라는 사람이 그냥 1인 다역을 한 거면 정말 거기서 끝나겠죠. 근데 이제 연락을 해온 그 오빠라는 사람이 사진을 판 여성의 친오빠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가출팸이라든지 그 조직의 구성원일 수 있어요. 왜 가끔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시켜 가지고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촬영하게 해서 그거 팔아먹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직에 걸린 경우에는 수가 틀리면 그 사진을 찍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까요? 그 피해자한테 경찰서 가라고 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무고가 아니니까. 그럼 인제 사건 접수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봐야죠. 근데 어차피 합의금 안 주겠다고 차단하고, 합의금 받는 게 물 건너간 이상 이 사람 엿이라도 먹어 보라고 고소를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이제 고소에 나아가는 경우에 부모님한테 알려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부모님이랑 또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고소하게 되면 고소하는 쪽도 귀찮아지니까 실제 어지간해서는 고소에 나아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 찾아서 물어뜯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근데 인제 수가 틀리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그냥 차단하고 잊어버리세요."라고 말을 못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니 변호사님이 얘기해 준 대로 차단했는데 나 고소당했다.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애매하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그 사진을 찍은 사람, 보내준 사람, 오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경우에 차단을 도저히 못 하겠으면 만나서 좀 합의를 하자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뭐 합의를 하려고 할까요? 본인들 나이나 뭐 이런 게 다 까발려지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무서워한다. 내가 나갈 순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합의하기 싫으면 말하라." 이런 식으로 또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불안감 조성을 하고 하죠. 근데 이제 미성년자 사진을 구매했다는, 요즘에는 성착취물이라고 불리는 그걸 구매했다는 게 더 큰 죄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협박당하는 경우 쉽게 경찰서에 못 가죠. 그래서 또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안 되겠어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데, 변호사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신 나서 가지고 "결판을 짓겠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충의 패턴이 있고 확률,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좀 구라인 것 같다. 내지는 이거는 쪼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뭐 제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게 또 100% 가 아니니까 제가 그걸 뭐 100% 보장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말씀을 드리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인제 보통 그래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뭔가 나쁜 일을 했을 때 성착취가 됐건 아니면 미성년자 데리고 어디 숙박업소에 갔건 이런 경우에 이걸 알게 된 부모님이 "내가 이거 좋게 좋게 덮고 넘어갈 테니까 합의를 하자."라고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정말 눈이 돌아가서 "너 어디에 있는 누구냐. 당장 쫓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난리를 치면 모를까, "내가 이거 덮고 넘어갈 테니까 돈을 얼마 줄래요?" 할 부모님은 제 생각에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경우에 예외는 있어요. 보통 과외 학생과 사귀다 걸리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좀 좋게 좋게 얘기해서 끝내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종류의 성착취물을 전송을 했다든지 아니면 유인해 가지고 어디 숙박업소에 데려갔다든지 했던 게 걸리는 경우에는, 정말 랜덤 채팅 같은 데서 만나서 그런 일을 한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쫓아간다고 난리를 치거나 경찰서에 그냥 가지, 이런 일 가지고 합의금 장사를 하는 부모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거는 만나 본 적도 없고, 보통은 경찰에 뭐 알리지 않고 아니면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얘기를 좀 합시다."라고 부모님이 연락해 오는 경우는 원래 알던 사이, 교회에서의 오빠 동생이라든지 과외해 주던 사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그렇고 생판 남한테 부모님이 합의하자고 연락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냥 경찰서에 가서 경찰 연락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인제 합의를 하죠. 순서가 보통 그렇게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 가지고 장사를 하겠어요. 설령 합의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인제 이런 조금 안 좋은 행동을 하는 미성년자 친구들이 걸리는 계기는, 부모님이 우연한 계기에 핸드폰을 보다가 이상한 대화나 사진을 발견을 하고 뭐 이런 경우, 가출팸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비행 청소년 집단이 경찰서에 가게 되어서 핸드폰을 제출을 하고 수사관님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대화를 발견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사건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하거든요. 오빠가 우연히 동생 핸드폰을 보고 그 동생과 연락 주고받은 사람한테 돈 달라고 협박을 한다. 오빠가 진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오빠가 아니라 뭐 사촌 오빠인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공갈, 협박, 사기 뭐 이런 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그냥 적당히 뭐 장단 맞춰 주다가 차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쉽게 차단을 못 하시죠. 그리고 제가 인제 바로 앞에도 뭐 부모님이 눈이 돌아가서 경찰서에 갔으면 가지 이거를 "아이 데리고 합의금 장사를 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또 부모님 입장에서 딸이 뭐 이런 거 했다고 해서 경찰서 찾아가고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경찰서에는 안 가고 싶을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일도 아니고. 어디 가서 진짜 누구한테 맞았다도 아니고 막 대화를 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한 거를 굳이 수사관 앞에서 얘기를 하고 그 부모님 옆에서 조사를 받는데 부모님 입장은 또 어떻겠어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경찰서에 섣불리 가려고 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이제 이 경우에 경찰서에도 못 가는 거, 근데
손해배상이라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연락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인제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님 말고 식으로 연락을 할 겁니다. 뭐 돈을 얼마를 달라 그랬다가 좀 봐 준다고 했다가 시간을 좀 준다고 했다가 뭐 생각을 해 본다고 했다가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질질 끌면서 돈 받으려고 하는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식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조금 길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조금이나마 나중에 후회를 덜 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 방향을 해 드리는 말씀을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신다면 한번 차분하게 저한테 상담을 받아 보세요. 비슷한 얘기를 드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인제 대화 내용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제가 쪼끔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거에 앞서서 제발 라인 같은 거 좀 깔지 마세요. 라인. 특히 라인. 제가 인제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라인을 평소에 쓰시는 분이면 당연히 라인을 쓰셔야죠. 근데 라인을 평소에 쓰지도 않는 분들이 꼭 누군가한테 넘어가 가지고 라인 설치를 하고 거기서 모든 안 좋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인 친구가 없다. 내 주변에 라인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라인을 깔지 마세요. 누군가가 트위터에서 꼬셔 가지고 라인에 넘어오라고 하면 넘어가지 마세요. 그걸 설치하는 그 순간 몇백이 날아갈 수 있고 몇백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6 개월, 1년 마음고생 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니에요. 뭐 라인을 떠나서 그냥 트위터나 뭐 이런 데서 그 이상한 거를 사려고도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 사는 거에는 돈을 별로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변호사 상담비는 되게 아까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저희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를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연락이 오시는 경우에 제가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고 좀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기를 원하시면 "예약을 해서 상담을 받으셔라." 아니면은 제가 인제 상담 비용 결제 방법을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럼 바로 그냥 저를 차단하거나 뭐 채팅방을 나가시거나 등등 하시는데 좀 씁쓸하죠. 그래서 뭐 이거라도 들으시고 조금 불안함을 해소하셨으면 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